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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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래입니다. 엔서입니다. 안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힘듭니다. 아 진짜요? 그래 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결혼식을 다녀와서 지금 제가 풀 양복 차림으로 지금 녹음을 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고 그리고 어제도 한 새벽 1시까지 음주가무를 네, 즐기다가 지금 막 꾸역꾸역 왔는데 힘드네요. 여러분 요즘 잘 놀고 계신가요? 요즘 밤에 좀 약속이 있어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가보면 거의 코로나 이전 같이 많은 분들이 놀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요즘은 뭐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는 코로나 생각을 거의 아예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친구들도 제약 없이 잘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저는 뭐 코로나 전으로는 돌아갈 수 나이를 먹어서 코로나가 문제가 그치. 아니고 이 3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처럼 놀 수 없어요, 더 이상. 저도 친구 집 가서 놀아요. 그치, 좀 편하게 놀잖아요, 이제는. 밖에서 못 놀겠어. 그치, 약간 빼앗긴 인연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요즘 되게 바빠졌어요. 옛날에는 그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막 집에만 계속 있고 하니까 접하는 기사들도 되게 많고 뉴스도 자주 보게 되고 이러는데 요즘은 밖으로 돌아다녀가지고 지직선을 준비할 소재가 점점 떨어지는 밖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좀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와보려고 열심히 좀 고민을 하고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따 시작을 해보고요. 댓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리리님께서 플로의 30회 매트릭스와 자본론 편. 와, 진짜 까마득한. 언제적이야? 꽤 예전 거죠. 슐라님 그만두실 때쯤에 했던 거기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지익선 초반에 안느님의 도끼가 너무 좋아요. 도끼. 범래님한테 절대 지면 안 돼요. 나 이거 나도 캡처해놨어. 절대 지지 마라. 어때요? 요즘 도끼가 좀 빠졌나요? 도끼가 뭐죠? 당신 그 자체? 그냥 당신. 근데 제가 뭐든 초반엔 도끼가 넘치는 편입니다. 뭘 하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그 도끼가 금방 빠지는 편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지지익선 하는 거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생각 안 드세요? 저 그래 보이는데 좀. 그러니까 아주 힘들진 않잖아요, 지금은. 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뭐 이런 거죠. 전 좋아서 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유튜브 대통령 인수인계 에피소드 댓글에요. 성계구님이 점점 짧아지는 느낌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뭐 짧게 하려고 짧게 한다기보다는 들으시는 분들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고자 약간 볼륨을 줄여보는 시도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싫으시면은 또 꽉꽉 채워가지고 막 1시간 10분씩. 네.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만 녹음을 하고 이제 그걸 편집해서 나가다 보니까 좀 많이 편집되면은 좀 짧아지고 이러는데 대통령 인수인계 편은 정치적인 얘기가 조금 많이 날라갔죠. 맞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이제 정치적인 말을 막 걸러내다 보니까 조금 더 짧아졌던 것 같아요. 그 오반감님. 정주행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맞아요. 그때 그 감상을 달아주시는 거 보면서 되게 오랜 기간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그리고 또 듣자마자 바로바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있게 댓글 읽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또 제가 막 예전에 했던 막 6회 진짜 19년도 4월 5월 막 이럴 때 올라갔던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조금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에피소드인데 막 잘 들었다고 댓글 달아주셔서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분노 조절 잘해 편에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이 소재로 다시 한번 해볼까? 전 나쁘지 않죠. 뭐라고 하죠? AS? 르네상스? 르네상스. 그래서 그런 걸 해봐도 괜찮겠다. 특히 이제 분노 조절 잘해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진짜 초창기에 자기소개 특집을 했었어요. 자기가 맞아.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썰을 푸는 그런 특집을 진짜 초창기에 했었는데 자기소개를 한번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 괜찮겠네요. 사실 저는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또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걸 또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댓글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은 조력 자살입니다. 조력 자살? 조력 자살.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뒷부분 단어가 자살이어서 뭐 죽음에 관련된 거겠구나라고는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조력 때문에 이건 무슨 단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세상에는 다양한 죽음의 방법이 있죠. 그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되는 죽음의 가지수 중에 하나가 조력 자살이라는 단어예요. 말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주로 안락사라는 단어로 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또는 존엄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존엄사라고도 하죠. 근데 사실 이거를 많이 혼용해서 써요. 뭐 실제로 뭐가 맞는 건지도 좀 애매하긴 한데 많이 혼용해서 쓰는데 제가 요거를 좀 정리해보고 조력자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좀 정리할 건데요. 총 3가지죠. 안락사. 그리고 앤서니 방금 말씀하신 존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조력자살 이 3개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단어의 정의를 좀 찾아오긴 했는데 쓰임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이걸 좀 섞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또 강연 같은 것도 보면서 내용을 좀 참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좀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선 안락사는 극렬한 고통을 동반하는 회복불능의 병을 앓고 있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료적 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을 치사량만큼 투여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통 안락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체가 타인입니다. 네. 그치. 네, 주로 의료진 분들이겠죠? 결정은 유족이 하지 않나요? 본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거 우선, 아니야? 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에서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졌다거나 사고 당해가지고 그 연명 치료를 중지하는 거랑 네. 이 안락사랑 약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다른 건가? 이게 제가 찾은 정의에서는 안락사는 환자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경우를 안락사라고 하고요. 지금 안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존엄사라고 존엄사.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엄사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현대의학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가 인위적으로 생명유지장치 등을 이용해서 생명을 보류하고 있는 경우, 그 경우를 중단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락사와의 차이점은 환자 스스로 의식이 없는 경우가 존엄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약간 환자 스스로 의식이 없는 경우? 네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명치료를 중단하듯이 본인이 이 생명유지장치를 없애고 죽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현대의학상의 소견도 그렇고 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의견도 그렇고 생명유지장치를 이제 종료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치러지는 게 존엄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안락사는 근데 아까 안락사가 타인에게 결정권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이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체는 앞에서 안락사는 본인이고 존엄사는 본인이 아니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약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내 목숨을 그러니까 자살을 할 때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의사가 약을 줘서 죽을 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죽음에 이르겠다 안 이르겠다라는 그 의지와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경과를 나눠서 구분을 해야 돼요. 네네. 내가 직접 죽음에 이르겠다라고 의견을 밝히면 안락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밝힐 수 없는 불능 상태에 있을 때에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 이제 존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근데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체,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끔 하느냐는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우선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존엄사는 우선 환자 개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죠. 네. 근데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불러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 뭐 적극적 안락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조력자살은 무엇이냐?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만 들어보면 사실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지 않나? 그러니까 조력자살을 말을 풀어보면 네. 자살을 하는데 조력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도움을 받아 자살을 하는. 네네. 그러면 안락사 존엄사와는 뭐가 다를까를 얘기를 해보면요. 가장 다른 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체가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준비만 해줘요. 마지막 버튼을 본인이 누릅니다. 그게 조력 자살이에요. 네. 그래서 죽음을 이르는 데 필요한 재반 준비만 의사가 하고요. 마지막에 그 버튼을 본인이 눌러야 조력 자살입니다. 앞에 있는 안락사나 존엄사는 결국에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 자체를 타인이 해주는 건데, 조력 자살은 본인이 버튼을 눌러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조건이 빠져 있죠. 불능 상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대신 아프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입원을 했다거나? 우선 조력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그 조건이 없어요. 네. 그냥 죽음의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고 그 마지막 준비만 의사가 해주고 그 결정을 본인이 하기만 하면 조력 자살이에요. 조력 자살은 합법인가요? 그거 이제 앞으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체가 본인이기 때문에 여기엔 자살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네. 앞에는 안락사, 존엄사지만 여기는 조력 자살이라고 붙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혼용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다른 강연이나 자료를 찾아봐도 그게 좀 섞여 있으실 겁니다. 우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럼 이 세 가지의 사망 방법 중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인위적인 죽음은 존엄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네네네. 할 수 있는 건 존엄사뿐이다. 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허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긴 해요. 그래서 2018년부터 대한민국은 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연명 의료 결정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2018년부터요.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존엄사조차도 불법이었고 죽을 길이 없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 환자 스스로 뭐 죽음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죽게 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근데 옛날에 이게 김할머니 사건인가?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입법이 되고 막 얘기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게 시행하는 데까지 온 건데, 이게 허용된 이유가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연사로 보고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정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근데 환자 본인이 약간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인가? 미리 작성을 해야 하나요? 저도 이걸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락사든 뭐 조력자살이든 결국은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존엄사를 허용해줬다는 시각 자체는 인위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자연사기는 한 거죠. 네네. 물론 이제 연명 치료를 하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만 떼어내면 이제 자연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진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닐까?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손을 잡고 붙들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차피 떨어져 죽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손을 뻗어서 잡고 있었던 거지. 그럼 이 손을 놓는 걸 이제 살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다, 그냥 손을 놔도 된다, 그건 합법이다 이렇게 볼 것이냐, 이런 시각의 차이 아닐까요? 물론 거기다가 그 손을 잡아서 약간 이렇게 매달려 있는 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죠. 예, 자기 의사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손을 놓아라 놓지 말아라 말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죠. 나는 사람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잡은 건데. 근데 이게 잡고 있어도 결국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내가 끌어올려서 살릴 수가 없는 존재여야 하는 거죠. 끌어올리는 건 옵션에 없는 거고 그렇죠, 난 그렇죠.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결국에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안락사나 조력자살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지만 존엄사 같은 경우는 정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의 경우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사실 이렇게 조력자살, 안락사, 존엄사 하면 항상 등장하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정답.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정보글에서 이제 안락사, 존엄사, 조력자살 모두 섞어서 사용하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는 국가가 스위스고요. 근데 조금 더 알아보면 한 8개 정도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캐나다, 미국의 일부 주, 그리고 콜롬비아인데요. 근데 이런 걸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조력자살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주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우선 3명 이상 복수명의 의사와 상담해서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아까 안느님이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우선 이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여야 하고요. 대신에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은 없는 것임을 확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충동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까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스위스는 외국인의 조력 자살까지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네,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거죠? 네, 유일한 국가예요. 외국인? 네. 다른 국가들은 뭐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나 존엄사를 뭐 제한적으로 막 상담받고 허용을 하지만 내국인만이에요, 내국인. 네네. 근데 스위스는 외국인까지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여서 사실 스위스가 많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요즘은 수백 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스위스를 찾아서 조력 자살을 하는 케이스. 그래서 이거를 자살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 올해 2022년에는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 캡슐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병원이나 뭐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의사랑 뭐 하고 뭐 마지막에 뭘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캡슐에 들어가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산소 농도가 점점 줄어서 우선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사망까지 편안하게 이르는 그런 캡슐까지 나올 걸로 지금 뭐 예고가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그 정도로 스위스는 어느 정도는 이런 조력 자살이나 뭐 안락사 존엄사에 좀 관대한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스위스라고 해서 저 자살 여행 가겠습니다 하고 스위스 간다고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가서도 많은 상담을 그러겠지.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뭐 사지 멀쩡한 사람은 허용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이거 생각보다 돈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제가 알아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어이구. 죽으러 가려고 하면은. 돈 죽는 것도 부자들만 죽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조력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패널분들의 생각을 또 여쭤보고 싶고,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기 생각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의 삶의 선택권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내 삶엔 나의 선택권이 있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죽음마저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는요. 네.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나의 죽음에도 나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잠깐만 지금 허용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앤서님은 본인이 죽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냐? 네네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가지고 있죠. 본인이 죽을 권리는. 근데 이거를 허용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어려운 것 같다. 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실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를 떠나서 죽음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이 동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영역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죽고 싶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죠. 죽음은 본인이 선택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종교적 이유라든지 뭐 여타 다른 이유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은 죄다. 네, 생각하는 것처럼. 죄고 주변인에게 피해고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있죠.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개인의 삶에 개인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죽음마저 선택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물음인 거고요. 두 번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마저 선택이라면 그럼 그것은 합법화되어야 됩니까? 불법화되어야 됩니까?가 이제 다음 질문인데 여기서는 좀 의견이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다들 선택권이 있다곤 하지만 그거를 합법화해야 되나요? 해서 이제 조금 반반으로 갈리는데 여기서마저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왔다면 연명치료나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조금 제한적인 분들께 합법화를 해야 되느냐 모든 개인에게 합법화를 해야 되느냐 질문이 세 번째입니다. 네. 이 세 번째 질문은 뭐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세 번째 질문까지는 노고요. 두 번째까지는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합법화는 돼야 되지만 모든 개인에게 열어서는 안 된다. 네,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다라는 것이 의료적으로 좀 동의가 되는 부분에 있는 분들만 그런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력 자살은 국가에서 뭐 허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력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조력 자살. 맞아요. 예. 저는 지금 질문을 그 전에는 어떻게 받아줬냐면 자살할 권리가 있느냐. 그건 뭐 사실 그 질문은 사실 1번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연장선인 줄 알아서 그럼 자살을
선택권이 개인이 있다면 그걸 합법해야 되냐 불법해야 되냐 이런 질문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 자살의 권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느냐가 사실 1번 질문이고요. 네. 거기서 오케이가 된다면 이제 조력 자살은 필요하느냐의 질문이 뭐 2번이라고 한다면 이제 3번은 그 조력 자살이 합법화까지 된다면 어디까지 합법화될 것이냐, 뭐 나이로 나눌 것이냐, 병으로 나눌 것이냐, 뭐 그 판단은 누가 할 것이냐, 약간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질문이. 그러면 저는 중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자살할 권리는 누구나 갖고 있다. 이거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만약에 지금의 질문은 yes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중간에 no로 빠지셨으면 다음 질문에 사실 답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조력 자살도 그럼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전 이 질문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질문을 받는다면? 오케이. 앤서님은 뭐였어요? 조력 자살은? 그러니까 조력 자살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시한 부이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 자살과 조력 자살의 차이를 좀 극대화하자면 자살은 말 그대로 자살이고 조력 자살은 약간 청부살인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청부살인하는 거. 네. 제3자의 손을 어떻게 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살과 조력 자살은 당연히 너무나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예 다른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입장이고 저는 자살은 본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조력 자살은 절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선택 혹은 자유로운 선택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안느님은 노로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냐, 조력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냐, 아니다. 거죠. 조력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앤서님만 좀 더 다음 질문으로 와보면은 마지막 4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앤서님의 말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건 동의하지만 그 대상은 분류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답변인데 그럼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거를 병이나 뭐 난치병이나 불치병이나 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느냐? 네. 아니면 나는 사지 멀쩡하게 나이가 들었어요. 100세가 넘었어요. 이제 기력이 없어요. 딱히 병은 없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이 경우가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예시가 있어요. 104세까지 사셨던 호주의 데이비드 구달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104세에 정정하세요. 네. 병도 없습니다. 근데 더 이상 나는 삶에서 재미를 찾을 수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안락사든 존엄사든 어쨌든 그렇게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방법을 허용해달라고 호주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을 했는데 계속 기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스위스로 조력자살 여행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세요. 네. 그리고 이분이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마지막 공항 인터뷰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50세에서 60세를 넘으면 누구나 남은 여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게 좀 더 발전되어야 한다라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력자살의 선택 범위를 나이로 보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앤서님도 사실 쉽게 대답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난 없이 행복하고 본인의 삶에 만족한다면 저는 이분의 생각에 동의해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따지면 뭐 북유럽 국가랑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노인이 가난할 수 있는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이 더 높고 엄청나죠. 그쪽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조력자살이 합법이 될 경우에 노인 빈곤율이 높은 곳 안에 있는 노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이 조력자살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가 아니라 그냥 사회의 시선이 저 사람은 더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더 살지? 라는 압박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끝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삶의 끝이 정해진 분들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총 4가지의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아마 뭐 종교적 이유
때문이나 아니면 자살에 대한 아주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첫 번째 질문부터 노를 외치셨을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어야지 이러면서 쭉쭉쭉 4번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는 4번까지 오긴 했어요. 네. 죽을 수 있는 것도 개인의 선택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만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은 것도 사람의 뭐 자연스러운 섭리라면 조력자살도 허용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뭐 나이든 병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까지 해서 4번 질문까지 왔거든요. 근데 데이비드 구달 박사님이 생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보고 5, 60대가 되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 나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 부모님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1번부터 노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근거가 개인의 슬픔 때문인 거예요? 주변인의 슬픔이 맞는 것 같아요. 주변인 개개인들이 맞이해야 하는 슬픔 때문에 네네. 보장하면 안 된다인 건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감정적인 선이죠. 이거는 사실 논리적인 선에서 4번까지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선택을 한다면 난 그거를 서포트 해줄 수 있을까? 오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가 보다. 약간 감정적인 선에서 동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2021년 가장 최신 연구 자료 중에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팀에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19세 이상 국민 1000명에게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문항이 있었는데 설문조사에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무려 76.3%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일한 조사를 여러 해를 걸쳐서 하는데 2008년과 2016년이 좀 응답률이 비슷했거든요. 네. 그때보다 1.5배가 갑자기 확 뛰었어요. 2008년, 2016년 여기도 한 8년 터울나죠. 여기서는 한 5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반반이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2021년으로 이렇게 한 5년 정도 넘어왔을 때 1.5배가 증가해서 합법화를 76.3%가 오케이를 한 거죠. 왜 찬성을 했을까에 대한 근거들도 나오는데요. 삶을 마감한다면 왜 마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30.8% 대다수가 남은 삶이 무의미해서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 26%도 꽤 많은 수치인데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고통을 경감하고 싶어서가 있었고요. 더 이어가 보면 가족의 고통과 가족들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앤서니 말씀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이 의료비로 인한 사회적 부담. 그리고 마지막이 3.1%로 가장 적은데 개인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인권 보호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약간 좀 철학적인 그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도 있겠죠. 합법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나머지 20몇 %가 있을 텐데 그분들의 반대 이유 첫 번째는 44.3% 거의 대다수가 생명 존중을 뽑았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자기 결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죠. 우리는 자기 결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거라고 앞에서 논리를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그 결정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면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답변이 있었던 거고요. 세 번째가 악용이나 남용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인권보호에 위배된다가 있고요. 그 뒤에 두 개가 이제 그겁니다. 의사의 오진 가능성 혹은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알고 보니 의사가 오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회복 가능성이 있었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근거들을 들어보시면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좀 기우는 쪽이 있을 겁니다. 아, 저 말은 좀 공감이 된다라는 쪽이 있을 텐데 이 설문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76%가 이 합법화에 동의했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하는 분들도 대부분 뭐 조력자살은 합법화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적으로. 그래서 제가 반대 논거들을 좀 많이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안느님이나 앤서님도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죽음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죠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 반대 논거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조력자살의 범위가 연명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나 실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힘든 분들이 아니라 일반 건장한 개인에게까지 확대된다면
이게 자살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게 반대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조력자살을 이용해서 자살을 하는 건 나쁜가요? 조력자살이 자살인데 뭔 소리죠? 그쵸. 약간 투신자살이나 아니면 뭐 약물자살이나 이런 거 말고 조력자살을 통해서 삶을 마감하는 건 나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안느님 말씀처럼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자살 방법 중엔 가장 낫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살을 결정하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의 문제를 죽음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강하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더 이상 삶이 무의미하고 뭐 좀 이제 내가 인생에서 재미를 찾을 수 없고 이래서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문제가 개인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정말 막 꼬여있는 일들이 나를 뒤덮고 있고 그 상황에서 나만 뿅 하고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해결하고 싶은 거죠. 현실 도피를 자살,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하려는 시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자살이 뭐 개인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자살을 연구하는 분들은 자살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문제를 사회가 해결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 치료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좀 경감해 주거나 이런 사회적 노력을 해보면 그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력자살이라는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자살 방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게 합법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혹은 주변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가지수를 시도해보지조차 않고 조력자살을 자살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지금 네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합법이라고 인정받은 게 존엄사잖아요. 네. 존엄사에 조건이 있었죠? 맞아요. 조건이 뭐였죠, 범연님? 개인이 이제 연명치료를 받고 있고 자기가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조력자살을 합법으로 하냐 마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그 존엄사가 합법을 받은 그 정도 급의 어떤 사례에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논의되는 조력자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우울할 때 조력자살, 콜. 막 이런 느낌을 합법화 하냐 마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조건이 단 게 만약에 조력자살의 범위가 연명치료뿐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조력자살이 지금 말 그대로 진짜 지금 중내만해하는 연명치료에 있는 상황에서의 합법 혹은 불법이 먼저 논의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 실제로 합법화를 준비를 한다면 뭐 선행되는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를 해서 결국은 조력자살이 합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를 디벨롭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개인까지도 합법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을 근거 삼아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까지 디벨롭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존엄사가 합법화되는 그 지점 정도라면 조력자살도 합법화돼야 된다는 좀 동의를 하나 보네요. 네, 맞아요. 앤서님이랑 범례님도 동의를 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죽는 수준 정도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요.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조력자살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해진다면 사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잖아요. 아,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열리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우후죽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 선택지에서도 우울증 환자를 배제하잖아요. 그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 충동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답변을 해보자면 아까 앞에서 뭐 4가지의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처음 그 질문에 대답할 땐 다 예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개인이 원한다면 몸이 건장하더라도 정말 이 삶에서 더 이상의 재미를 찾을 수 없고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선택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대답을 하긴 했었어요. 예. 조력자살이? 네네. 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분들의 반대 논걸 좀 더 얘기해 보면 대부분의 자살은 사회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자살이라는 행동은 사회적 해결점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인 자살률이 높다.
뭐 노인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조력 자살을 원한다라는 근거도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사회 소속감을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느냐로 고민을 해야지. 아, 그래요? 노인이 되셔서 더 이상 삶이 무의미하니까 사망을 선택하고 싶으시니까 조력 자살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네네. 왜 그런 생각을 할까를 다시 생각해서 사회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살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반대 논리인 거죠. 근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살면서 죽음을 고민해보죠. 고민 안 해본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고민들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도망치고 싶은 거. 사실 도망친다고 하면 좀 비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라지고 싶은 거. 네. 그냥 뭔가 이 버거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조력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히나 건장한 개인에게는 합법화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한 5가지 정도의 논거가 있는데요. 근거를 전 다 읽고 확정적으로 노로 돌아섰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설득이 된 거죠. 네. 네. 자, 두 번째가 이겁니다. 과연 인간의 자살 선택이, 그게 조력자살의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일까? 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조력자살이 개인의 편안한 죽음 혹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동의율도 높지만 사실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기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정말 이기적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극히 드물 거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아까 앤서니의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병원비 절감, 주변의 시선, 처지를 비관한다든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지 정말 이기적으로 내 주변 사람도 고려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회의 시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나는 더 이상 이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선택 자체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용해주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논거 2번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아까 그 104세까지 살아서 더 이상 나는 뭐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스위스로 조력자살 여행을 떠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 정도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건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사회주의적인 시각으로 완전 유토피아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 만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만 이거를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리고 뭐 자신의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것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조력자살을 열어두게 되면은 그냥 타의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세 번째 이 논리의 근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조력자살이 생기면 뭐 나이를 통해서든 조력자살이 만약에 생기면 자살이 없어질까? 그런 의문이 또 있어요. 근데 여러 연구가 뭐 많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조력자살이 허용된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스위스를 빼면은 그 표본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자체가 많진 않은데 몇 가지 연구를 좀 인용을 해보면 조력자살과 자살은 엄밀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구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스위스는 다시 스위스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스위스는 제한적이지만 꾸준히 조력자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 건강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조력자살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대전제 중에 하나를 깨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나 연명치료가 없으면 더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아니고 스위스는 내가 뭐 20대, 30대에 건장한 사람이어도 꾸준히 몇 년에 걸쳐서 조력자살을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피력하면 허용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런 국가인데 이 스위스의 통계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뭐 꾸준히 피력을 하면은 조력자살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스위스의 자살률은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해본 건데요. 스위스에서는 통계적으로 남성이 일반 자살을 조력자살보다 더 많이 하고요. 여성이 반대로 조력자살을 더 많이 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력자살은 자살의
대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자살은 자살대로 생기고 조력자살은 조력자살대로 생길 것이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의미인데 여기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남성과 여성은 왜 이런 차이가 날까라는 좀 그들의 근거가 있는데 약간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망 확률이 높은 자살 방법을 주로 택한다. 확실한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확실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자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들이 조력자살을 더 많이 이용한다. 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확실한 자살 방법이 뭔지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논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조력자살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살의 옵션으로 조력자살을 이용하진 않을 것이고 자살은 어디까지나 충동적이거나 그 개인의 문제로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충동적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거기 때문에 조력자살이 있음으로 해서 자살을 좀 경감한다거나 좀 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력자살을 반대한다라는 근거인데 전 사실 이거는 좀 막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네, 확 와닿진 않네요. 확 와닿진 않아요.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 자살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살이 큰 집합이라면 그 안에 저는 조력자살이 있다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조력자살이 생기면 뭐 자살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력자살이 생겼을 때 자살의 파이가 더 커지면 커지는 거지 줄어들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대체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전제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조력자살과 조금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 조력자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찬성 근거 중에 사실 내 삶을 마무리하고는 싶지만 자살이 두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조력자살이 자살이 아닌 게 아니라 자살인데 맞죠. 조력자살은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자살의 방법 중에 새로운 방법이 하나 생긴 거죠. 남의 손과 어떤 의학적인 걸 빌려서 좀 한 큐에 편하게 갈 수 있는 자살의 하나의 방법이 생긴 거지 그게 대체제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대체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좀 비약이지만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이 조력자살이라는 옵션이 생김으로 인해서 좀 더 의사들이랑 상담도 받아보고 계속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대화도 하고 하면서 조금 조력자살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자살이라는 행동 자체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찬성 논거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자살을 할 사람이었는데 그쵸. 조력자살이 생김으로써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완전히 반대의 논거가 있는 거죠. 아니다. 자살은 자살대로 계속 있을 것이고 조력자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3번은 저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여기부터 조금 전 흥미로웠는데 4번, 5번이 좀 흥미로운데요. 4번이 조력자살 합법화가 주는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이거 좀 저는 좀 머리가 띵했는데 만약에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좀 힘들고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연명치료나 아니면 그 이상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조력자살을 하는 걸 합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던져지면 실제로 그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치명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네, 평생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5천만 국민 중에 100명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중에 50명이 조력자살이 합법화돼서 선택을 했다. 그럼 그 나머지 50명이 처해지는 위치가 매우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합법화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50명 중에는 그냥 그 병을 달고 힘들게 그냥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병을 극복하고 혹은 이 난치를 이겨내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생활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그쵸. 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특정 희귀질환 환자들이 만약 조력자살이라는 합법화된 방식을 통해서 투병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아까 100명이었는데 뭐 5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면 이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나 약학에 대한 연구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희귀질환을 정말 소수가 앓고 있더라도 100명이 앓고 있을 때에 그 민간 기업들이 그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과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조력자살이라는 합법적인 선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수가 줄어버리면 그 병을 고치려는 민간들의 투자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력자살이 결국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겨내려고 하는 개인적 의지 자체를 없애는 일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민간 기업은 결국엔
돈을 보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모수를 보고 이제 여러 연구를 하고 그 샘플을 보면서 신약을 만들고 할 텐데 그런 경과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조력자살은 합법화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합법화가 주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거죠. 이 근거는 어떤가요? 전 여기서 굉장히 설득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설득이 되기도 하는데 저도 근데 한편으로는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는 개개인들도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허용해주기를 기다리고 너무나 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개인들의 의사도 의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이제 외부인 입장에서 이거를 이거 기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너무 괴롭고 이제 의료 행위로서 현존하는 의료 행위로서 뭔가 치료를 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래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거는 아직도 의견을 고수하게 되네요. 안느님 어떤가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연명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지금 존엄사가 허용되고 있는 그 극단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큰 범위는 사실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안락사도 안 되는 마당에 뭔 조력자살을 넓은 범위에서 지금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조력자살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 근거가 좀 가슴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래서 반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마지막이 조금 불경한 메시지인데요. 조력자살이 초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이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번에 스웨덴에서 그 면역 코비드 관련해서 이게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아래 노인분들이 막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사실 이 복지국가에서 노인들이 죽어야 이 정부에서 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쟤들이 저러는 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랑 약간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다들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불경하지만. 누군가는 했겠죠. 이런 고민을. 좀 이상한 게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러니까 이 조력자살이 노인분들이 뭐 불가피하게 다수를 차지하겠지만 지금 대상이 노인이 아니라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사람들에서만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의지를 견지하고 있으면 그 지금까지의 그 반대 논거가 사실 모두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이상한 게 지금 원래 있었던 안락사, 뭐 존엄사는 정말 극단의 소수, 그러니까 극단의 경우 이것도 지금 되냐 마냐 하고 있는데 조력자살만 더 큰 범위에서 논의를 한다? 저는 좀 많이 앞서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안락사가 안 되는 부분 혹은 존엄사가 허용되는 그 부분 안에서 조력자살이 조금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면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서울대학병원의 연구 결과는 72몇 %의 사람들은 조력자살이 안락사나 존엄사처럼 현재 투병 중이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합법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반대 논거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나라의 통계를 좀 인용을 해보면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적게는 80%, 많게는 90%가 65세 이상의 여성입니다. 조력자살의 근데 역사가 짧아서 이거를 근거로 뭔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좀 더 샘플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 127회 은퇴 노후 파산을 앤서님이랑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성의 기대 수명이 여성보다 짧죠. 그렇죠. 그래서 남성이 생각보다 일찍 사망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고령 빈곤이나 유병장수 문제는 대부분 여성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초고령화 사회를 지금 대한민국이 목전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TV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죠. 여성분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초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이 조력자살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노인 여성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노인 여성 더욱이 엄마일수록 그러니까 자녀를 둔 사람일수록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연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아요. 뭐 용돈을 달라거나 몸이 아프니 병원비를 달라거나 뭐 물론
요청할 수 있죠. 이게 노인이고 하면 이제 뭐 경제력도 없고 이제 좀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더 살아야겠다라는 의지가 남성에 비해 굉장히 낮다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앞으로의 초고령화 사회를 담당하게 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지금 이거를 강요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그 의지 자체가 낮은 샘플에게 초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혹독하다는 거죠. 차라리 노인 남성처럼 난 누구의 도움을 받더라도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샘플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는 뭐 의사를 물어볼 수 있겠는데 엄마, 자녀를 둔 그 어머니의 모성이 아무래도 그 의지를 낮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니까 뭐 여기서 그런가 아닌가를 좀 고민하기도 좀 애매하고 사실 전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걸 공감은 못 하겠지만 이 얘기가 참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의 엄마를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만약 노인들이 뭐 조력자살이든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자살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네. 얘기했던 거랑 뭐 같은 얘기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엄마, 그러니까 여성, 특히 노인 여성들이 자식의 도움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연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다는 건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그 기저 자체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죠. 이미 타인의 시선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히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논거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랑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를 좀 마무리하면서 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서울대학병원 윤영호 교수님은 이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웰다잉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웰다잉이라는 건 잘 죽는 체계라는 건데 우리가 죽음을 선택권을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뭐 연구도 하고 뭐 동의율도 높다고 하고 막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 막 하는데 이런 호스피스나 연명치료를 넘어서 뭐 공동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뭐 유산 기부, 유서 작성 등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자체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단순히 조력자살을 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의 신체적, 뭐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존재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의학 조치나 남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려는 사회적 노력이 선행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약간 앤서님이 얘기하는 유토피아의 그쵸. 느낌이 좀 더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의 삶과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깔아놓고 나서 우리가 광의의 개념에서 웰다잉을 말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그 예스를 던졌듯이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우리는 웰다잉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참 공감이 되고 앤서님이 앞에서 그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탄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신 분이 있으면 대단하신 분이고요. 달라이라마죠. 뭐. 우리는 그 누구도 탄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는 과연 있을까에 대한 좀 더 철학적인 얘기도 가능하겠지만 그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 차치하더라도 선택의 권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오롯이 본인을 위한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사회 현상, 왜 우리는 조력자살이 합법화돼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72점 몇 %가 오케이를 날렸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다. 아직 우리가 스위스를 모방할 단계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조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뭐 유교적인 사상 혹은 뭐 종교적인 사상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좀 덮어두는 게 좀 많죠. 그쵸. 예, 죽음은 뭐 굉장히 막 멀리 해야 되는 거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언제까지고 덮어둘 수가 없는 이슈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조력자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네네. 결과가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지금 이 삶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조력자살을 합법화를 고민할 때 어느 수준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이거 아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다들 동의를 하셨다가 들으면서 약간 중론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논의가 이제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려면요. 저희가 그 노화의 종말이라는 에피소드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컨셉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무병장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유병장수하는 삶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무병장수하는 삶 속에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죽음의 질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나는 왜 이 토론에 지금 낄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지금 에피소드 들으면서 계속 했거든요. 네네. 제가 왜 섞이지 못했는지에 대한 지점이 방금 그 마지막 코트에서 제가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뭘 느꼈냐면 저는 이제 안락사를 찬성이냐 찬성이지 않냐라는 질문을 처음에 받았을 때 그 안락사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저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인생과 죽음의 극단에 위치를 해서 정말 한 발만 넘어서면 죽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안락사 혹은 존엄사라서 저는 그들의 선택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여기로 왔는데 지금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조력자살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의 선택지로 넘어간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과 저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나 너무 죽고 싶어. 그래요? 저기 조력자살이라는 선택지도 있는데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저는 되게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런 논의를 왜 하지? 자살률을 줄이자는 거 아니었나? 우리나라 혹은 뭐 전체적인 기조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섞이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걸 좀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 같고 저는 좀 글쎄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늘어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 극단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늘어나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의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안느님의 마지막 말씀이 좀 다가오는 게 있는 게 아마 안느님과 같은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진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안느님처럼 저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저런 토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약간은 생명을 경시하는 약간 그런 토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연구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